평가원 박영호입니다. 이제 그 입추가 지나고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이제 바람이 불 때면 마음까지 한결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가을의 문턱입니다.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서 기재되는 하반기 첫 키스텝 수업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최영거선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구경 서울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이신 박혜림 공립시스템 대표이사님, 우창화 경상대학교 교수님, 김진현 키스트 기능 커넥트믹스 연구단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광복 70주년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정말 뜻깊은 해입니다. 더불어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수석이 된 제2차 과학기술 진행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지 만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키스트가 1966년에 그리고 과학기술처가 196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키스텝은 지난 50년간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50년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 및 지원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과학기술 분야에 꾸준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20년간, 지난 20년간 상당히 많은 투자가 있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투자 규모는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세계 2위로서 정말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누적된 투자액으로 보자는 미국의 11분의 1, 그리고 일본의 5분의 1, 중국의 3분의 1에 그치는 등 주요국에 비해서 절대적인 투자 규모가 아직은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직접 수준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최상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학기술계에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성과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자동차 시장은 미국, 독일, 일본의 3강이 자리 잡은 그러한 구도에서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만이 최상위 그룹 탑티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만큼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야말로 변곡점의 상황에 있는 것은 없는 그러한 산업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혁신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영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줄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과학기술계에서도 지난 최근에 들어서 특히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개발 주체들인 산학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의 성공적인 도전을 위해서 키스텝 또한 맡은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오늘 수업 포럼에서는 학예적 혁신의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국양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구강 교수님은 기초과학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삼성미래기술 육성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기에 오늘 포럼의 깊이를 더해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포럼편의 여러분들께서도 과학기술의 혁신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고견과 지혜를 나눠주시려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키스텝 수업 포럼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후 50년을 전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고갈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고대영 교수님을 얼마 전에 전화를 해주셔서 수요 포럼에 와서 강연을 해주십사. 그래서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강연하고 다니는 게 좀 쑥스러워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한 2달 전쯤에 국가기술 자문회의에서 그 브라운덱 미팅이라는 거에 와서 한번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한번 발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료가 있어서 그냥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방안 이런 거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거와 좀 다른 측면을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왔으면 이젠 정말 질적인 또한 과학기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떤 안을 드리기보다는 이것도 다른 기회에 제가 그 미국의 지난 100년간 그 특허 발명에 관한 책을 뭐 몇 개 읽은 일이 있고 언제 어디 가서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얘기를 끝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앞에 갖고 계신 그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말이 좀 서투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바꾸긴 바꿨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좀 바꾸긴 바꿨는데 그래도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은데요. 이게 한 2009년에 슐라이오프스키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제가 글을 따와봤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경제도 뭐 1998년, 2008년, 2009년 이런 때 위기가 자꾸 왔죠. 뱅크에서도 오고, 세이빙스 앤 론 위기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위기가 왔죠. 근데 이럴 때마다 문제가 더군다나 또 점점 현대 그 산업이 자동화돼 가면서 고용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사람의 이제 글의 요지는 미국이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 얘기는 미국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죠. 경제 성장의 둔화는 역사적으로 기초 연구 결과가 적을 때 발생했다. 이 말의 근거 중에 중요한 근거로 미국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거는 대공황이 왔을 때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초 연구 때문이었다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 연구는 흔히 기초 과학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학 연구 다 포함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공학 연구를 어떤 때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되게 미국 사람들은 절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것도 사이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대에서 하는 연구를 전부 다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미국 사람들은 하고요.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거의 회사로 갈 때 엔지니어링이라고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공과대 연구도 다 사이언스에 포함이 되고요. 기초연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국책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의 대부분도 기초연구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말에 과학이란 건 이상한 도박과 같아서 과학의 성공은 아주 많은 IQ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특히 호기심이 많고 바른 직업의식을 가지고 연구의리를 가졌을 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과학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좋은 과학자들과 장비가 잘 갖추어진 실험실과 성공에 필요한 연구실이 필요하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이런 말을 쓴 건 참 놀라운 건데요. 과학의 성공은 연구가 제한된 후 심사 과정부터 심사자들이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그 실패를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 놀랍게도 선정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목적했던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견눈질할 기회를 줘야 된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떤 연구 프로포절 같은 거 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낸 프로포절을 정말 잘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사실 위대한 발견은 그 프로포절이 아니고 그 옆에 이렇게 견눈질하면서 나오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 예로 누가 1975년에 시작된 PC의 발명에서 시스코, 아마존, 구글, 이베이,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이 태어날 줄 생각했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PC하고 사실 전혀 상관없는 회사들 같은데 네트워크와 PC가 발명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견눈질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진 않는데요. 제가 1981년에 벨랩에 바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 막 가니까 사람들이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걸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무선통신 기기를 갖고 다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한 주파수를 줘야 되거든요. 단순한 생각으로는요. 한 주파수로 생각하면 우리 인류가 전 세계 인류가 80억이면 80억 개의 주파수를 줘야 되는데 기가헤르츠 단위에서는 80억 개 주파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간섭이 옆에 거하고 간섭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입니다.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 뭐냐면 한 지역에다가 일정 주파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5km, 뭐 10km, 10km를 관장을 하는데 그 받은 주파수를 그 사람들한테 어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이면 5,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만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국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한 건데요. 그런데 그 개념 단순한 이런 통신 논리하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 전 세계 사람의 주머니에 전화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하시는 분들이 리서치 디비전에 있던 사람들이라 커뮤니케이션과 거의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요, 네트워크의 기본 이론 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런 간단한 데서 굉장한 발견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앞뒤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제가 기초 자료를 필요할 것 같아서 OECD에서 나온 과학 및 혁신 보고서, 그다음에 바텔에서 나온 2014년에 R&D 보고서, 글로벌 R&D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바텔 자료는 바텔이 2014년에 나왔으니까 2013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2년 지난 자료고요. 그다음에 University of Maastricht라는 대학에서 나온 한국 R&D 정책에 관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이미 한번 써먹은 얘기긴 하지만 남의 얘기만 쓰는 건 좀 이상해서 제가 뭔가 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한 게 뭘 분석을 해봤냐면 우리 NRF 연구재단에서 매년 연구 잘했다는 50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 NSF는 그런 걸 하지는 않고 한 달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좋은 연구에 대해서 자기네 뉴스에다 쭉 싣습니다. 그래서 NSF에서 나온, 미국 NSF에서 나온 좋은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나온 좋은 연구 결과를 놓고 그 자체 연구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구 자체가 갖는 깊이가 뭔지를. 그 다음에 미국 NSF 웹사이트를 참조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R&D 환경 구축 모형. 이건 책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연구라는 게 기초연구에서 시작해서 응용연구로 가고 정형화, 파일럿화, 대형화로 가고 기술 이전 상용화를 하고 말만 기술 이전 상용화가 쉽지는 않겠죠. 거기서부터 더 어려운데요. 뭐 기존의 클러스터 회사를 쓰거나 또는 신생 기업을 창출하거나 클러스터 회사를 모집하거나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 2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단계까지는 잘 가는지 모르지만 또는 파일럿화까지도 잘 가는지 모르지만 기술 이전 상용화부터 클러스터 회사 모집, 신생 기업 창출을 우리나라는 참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의 제일 중요한 말들은 인력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 인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항상 과학기술 투자를 할 때는 신생기업 투자까지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본 개념부터 상업화까지 동시에 고려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 정부는 모든 단계에 대해 투자를 하고 한 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항상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적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R&D로부터의 상업화의 성공은 혁신 경쟁력에 비례한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혁신 경쟁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OECD 중에서도.
다음 이건 뭐 그냥 책에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는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정량적 평가 지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갖고 제가 뭐 40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량적 평가 지표라는 게 정말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정량적 평가 지표 같습니다. 사실 시작은 데렉 프라이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소위 과학기술에서의 서지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영국에 있다가 싱가포르 대학의 교수로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연구할 게 별로 없으니까 쌓여있는 책의 양, 논문 수 이런 걸 카운팅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구글도 이거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고 ISI, 톰슨, 스코프스 이런 것들이 뛰어들어서 이제는 통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통계 플러스 언젠가는 소유권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나 스코프스나 ISI, 톰슨에다가 우리가 소유권을 공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글 지메일을 통해서 뭘 커뮤니케이션에서 무슨 과학기술 정보를 주고받으셨으면 앞으로는 구글이 그 기술의 소유권을 우리가 10%는 갖고 있다. 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법적으로. 참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구글 지메일 쓰지 마십시오. 프라이빗 메일 쓰십시오. 그런데 네이버 쓰면 네이버가 돈 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상이 앞으로 소유권의 문제가 되고요. 근데 통계뿐만 아니라 정보를 다 소유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ISI 톰슨이라는 회사가 성공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학술지의 화학 같은 경우는 50%가 소위 SCI 전환이라는 겁니다. 공과대학은 아직도 공학학계지는 한 10% 정도뿐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동안에는 지금도 평가지표에서 우리나라 그렇지만 대학 같은 데 특히 SCI 논문 수로 교수들 봉급을 올려주고 낮춰주고 하는 대학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의 반론으로 노벨상 물리 수상자와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중에서 인용지수별 순위로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지. 근데 보시면 여기 좀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500등 이하가 이렇게 제일 옅은 색깔입니다. 제일 위쪽이 옅은 색깔이고 예를 들어서 20등 이하 인용이 제일 많이 된 사람이라는 게 맨 아래쪽입니다. 옛날에는 현대로 다가올수록 인용이 많이 된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0등에서 20등인 사람이 꼭 노벨상을 받는 건 아닌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지수가 노벨상을 그대로 말해주는 건 당연히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 금액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다시 잠깐만 짚고 말씀드리면 정량적 평가는 참 위험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는 금방 박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15년에는 14년에는 우리가 GDP 대비는 1위라고 그러네요.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위, 2위가 뭐 크게 박 원장님은 금방 말씀하실 때 이걸 보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가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를 자랑스러워 여기에는 도표가 아니고 이유가 전 세계 절대 금액으로 5위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을 조금 보시면 일본하고 중국은 간두더라도 우리 바로 앞에 저머니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조금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다음에 우리 바로 뒤에 프랑스하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연구에서 불란서나 영국보다 나은가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죠?
당연히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는 뭘 잘하냐면 Manufacturing Engineering을 잘합니다. R&D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부는 R&D를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Manufacturing Engineering을 잘하는 거지 R&D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표는 보고 우리 과학자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혁신 경쟁력이라는 것을 OECD에서 정의를 해놓은 보고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공공연구소 중심이고 응용연구 중심이고 국방연구는 많지 않으니까 민간연구 중심이고 중간에 보시면 줄 하나 있는 게 OECD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주제별 연구 중심입니다. 포괄 연구 중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과제 단위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관 단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도 과제 단위 지원이 많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공 지원 위주고, 그다음에 산업체 R&D 직접 간접 지원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혁신 경쟁력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만 좀 쳐다보시면, 그러니까 이 평균을 밑도는 거는 세계 502 대학이 적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도 25%의 학회 출간수, 그러니까 좋은 논문을 내는 논문 수는 많이 따라가서도 좋은 논문을 내는 수는 현격하게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품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인터넷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공동 논문 출간, 국제 공동 특허의 출간이 낮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는데 요즘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 좁아져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과학자, 공학 박사의 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아직도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관련된 직업 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하는 거 말고 과학기술로 봤을 때는 직업 수가 낮습니다. 그 금방 정리되어 온 내용들을 제가 그 다음에 그냥 OECD 보고서에 있는 거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 부분을 동그라미를 쳤는데 과학, 공학 박사 비율이 OECD에서 낮은 쪽에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공학자 직업 비율도 뭐 밑에서 몇 번째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연구 경쟁률을 보시면 참여 기관 중에 기초 연구 비율을 보면 한국이 밑에서 세 번째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발표수 및 우수 논문 발표수. 논문 발표수는 그래도 10몇 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수 논문 발표수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은 많이 내는데 우수 논문은 적다. 그 다음에 이거는 OECD가 아니고 바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바텔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아시아의 네이처 출간 경쟁력. 그러니까 네이처가 요즘에 하도 네이처 저널들이 잘 나가서 네이처 자매지들 저널이 잘 나가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4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견딜만한데, 그 다음에 오른쪽이 대학 경쟁력을 보시면 이건 미국에서 나온 NSF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탑 10 대학에는 우리가 없고요. 탑 50 대학에 서울대학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탑 400 대학에 우리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좀 노벨상 수상자에 우리나라가 안 나온 건 아시지만 딴 나라는 몇 명이나 나왔는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보시면 좀 창피한 게 일본이 19명, 이스라엘 8명, 인도 6명, 중국 4명, 파키스탄 1명, 대만 1명, 홍콩 1명. 이 정도가 되니까 조금 창피하죠. 조금 창피한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딴 나라가 나온 수는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요. 아시아가 분명히 늘어가고는 있는데 우리는 묘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비오그래프가 제가 조사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연구재단에서 말한 50선, 그 다음에 NSF에서 50개를 뽑아서 일단 이 연구, 우수 연구라는 거를 했으면 그 연구와 관계된 유사한 논문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그림에서 미국은 빨간색이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파란색인데 미국은 우수 논문이라는 게 대부분이 유사한 논문이 10편 이하입니다. 남이 안 한 일을 한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까지 있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말로 Me Too Science라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남이 안 하는 연구는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우리가 Me Too Science를 한다는 정확한 결과입니다. 그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 일이 언제 시작됐는지 시작된 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가 최근에 시작됐으면 새로운 일이겠죠. 시작된 지 50년이 됐으면 그 연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정착된, 정립된 연구가 되겠죠. 보시면 우리나라는 90년 이전도 꽤 많고 96년에서 2000년, 그다음에 2000년 초반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빨간색을 보시면 주로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시작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명단을 쭉 놓고 봤는데 우리나라 50개 중에 진짜 이 사람만이 하는 거 딱 3개가 있었습니다. 전복의 제주도 주위에서의 전복 연구. 그건 제주도에서뿐이 안 하니까 당연히 오리지널하죠. 그거 말고는 정말 제가 봐도 오리지널하게 없는 겁니다. 우수 연구에서. 그게 우리나라 과학의 사실은 실상인데요. 국제화 지수라는 게 그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화 지수 굉장히 낮습니다. 기술 이전 지수, 국제 공동 연구 지수. 그다음에 국제 공동 발명 지수라는 건 정말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뉴 아이디어마저도 아이디어가 취하다. 드론이라는 아이디어가 미국에서 뭐 한 15년 전에 나왔으면 중국이 이제 민간 드론은 중국이 거의 다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아이디어가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외국과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 제가 이제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인데 저희는 사실 미국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심사를 하고 미국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기 전에 그 사람들 보고 꼭 Non-Disclosure Agreement라는 그러니까 네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로 네 연구에 쓰면 우린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고발할 겁니다. 끝까지 미국 법정 가서 고발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외국에 가서 심사를 한다 그러면 되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제일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술이 유출된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요즘에는 아이디어라는 게 아주 디테일한 아이디어는 물론 고유의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막 똑같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국제 공동 연구가 훨씬 더 유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생기업이나 기업 자체가 특허를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OECD 보고서에 기업 분류 보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성공을 잘 못하는 나라 중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특허수, 특허의 출원은 높습니다. 4위, 5위, 4위 정도인데 특허 인용 지수는 한 12건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허 굉장히 많이 내는 나라에 됐고요, 이제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도 특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술 이전까지 따지기 너무 복잡하고 적기 때문에 특허의 인용을 따지기 시작하는데 인용에서는 역시 특허를 내는데 그 특허가 진실로 쓸모있는 특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45세 이하의 신생기업. 그러니까 45세 이하가 신생기업을 하는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신생기업이 특허를 했을 때 우리가 벤처를 해야 산다 그러는데 특허를 갖고 있는 신생기업이 적은 겁니다. 도표에 안 나올 정도로 적은 겁니다. 그냥 작은 기업을 만드는 게 벤처는 아닌데 펀딩에 의해서 회사를 만드는 게 그건 아닌데 특허를 갖지 않고 작은 기업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어떤가?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다양화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이건 R&D 투자입니다. R&D 투자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R&D 투자에서 화학 소재, 생명과학, 에너지, ICT를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간 거는 여기 탑5 US 펌하고 바텔에서 나왔으니까 탑 non US 펌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간 거는 삼성뿐이 없습니다. R&D를 하는 회사는 대기업 중에서도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우리나라가 아직도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 개선해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거고요. 시사점을 OECD에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2014년에 정리해 놓은 거. 그다음에 월드뱅크는 한 2011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월드뱅크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 말은 거의 그대로 갖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써도 될 것 같은 말들이 써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인 것 같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OECD에서는 한국 산업체 R&D는 대기업 중심이고 중소기업 연구는 미비하다. R&D 경영의 효율성과 사업화 효율성이 낮다. 기초 연구 경쟁력과 대학 연구 경쟁력이 낮다. 근데 높지 않은데 자꾸 높다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높다고 그러는데 답답합니다. 사실 낮습니다. 저희가 전혀 높지 않습니다. 국외 연구비 수주가 낮으며 국제 연구 그룹의 참여율이 낮다. 월드뱅크에서는 월드뱅크가 더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요. 산학연 사이에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다. 공공 투자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확보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공공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 기초 연구를 활성화해야 되고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 출원 연구소의 역할 정의를 제고해야 되고 산업체 연구 보완 기능보다 공공 연구에 주력을 해야 된다. 지금은 중소기업으로 바꾼 것 같고요. 정책을 우리 정부는.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국제교류, 공동출자, 공동연구, 국제기구 참여, 국제평가의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 담당 부처 간의 공동정책 추구가 필요하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월드뱅크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해본다면 지금까지 한 가지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투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학술원에서 한 얘기인데 이건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넣었는데요. IP를 이용해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생명의학처럼 인용이 중요한 경우와 달리 사회과학, 환경과 같이 인용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한 업적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IP를 중요시하는 경우, 여기 임팩트 팩터라고 말하는 IP라는 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아니라 임팩트 팩터입니다. 아예 F로 써야 되는 잘못 썼네요. 임팩트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논문의 수, SCI에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 그러니까 중요 SCI 논문 수를 중요시하는 경우, 숫자를 중요시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IF인데 죄송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불필요하게 높은 IF 전할에 몰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폐해는 과학자들이 me-too 사이언스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과학자들이 위험하거나 놀랄만한 발견을 하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도전적 발견의 경우의 성공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힘든 과정을 피하고 쉽게 인용이 되는 과학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근데 정확한 얘기인데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들에서 임팩트 팩터로
봉급 다음 해에 봉급 책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젊으신 교수님들은 승진과 봉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고 출간이 힘든 어려운 일은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사람이 미래부 장관이기 때문에 미래부를 공격하는 얘기는 저에게는 조심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의 미래부에서도 점점 임팩트 팩터에 대한 강조를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장관이 하시라고 해서 꼭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끔 이렇게 이메일 오는 걸 보면 또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1억에 네이처 논문을 하나 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식의 평가 방식과 그런 식의 사고가 점점 반대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나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지금까지 R&D 정책은 참 잘해온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더 잘해야 될 게 평가의 문제입니다. 양적 평가에서 정말 좀 벗어났으면 이제는 피어 평가, 전문가 평가에서 정말 질적 평가를 해서 양적인 면도 어떤 경우에는 물론 보시겠지만 질적 평가가 사실은 한 회사를 만들어내고 한 기업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는 뭐 노벨상을 받고 하는 거는 한 사람 한 가지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우수한 거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투자 대비 실적 회수율의 증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실용화 연구라는 것은 기초 연구 중에서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있고 산업화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본부장님 재료공학과 나오셨다 그러는데 요즘 어떤 재료공학과 선생님 논문을 30개씩 쓰십니다. 1년에. 저는 1년에 30개 논문 쓰는 사람한테는 봉급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만연화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을 받아라. 노벨상이라는 게 사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건 우습지만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연구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 풍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원천 기술의 선별을 잘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옛날에 서남표 총장님이 늘 갖고 다니시던 표, 조그만 표를 제가 그려 갖고 왔는데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 산업화 연구를 이렇게 표를 그렸을 때 정상적인 건 저 빨간 커브입니다. 기초연구 쪽과 산업화 연구에 제일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파란 커브다. 가운데 다 모여 있는 거죠. 가운데가 미투 사이언스의 대표적인 미투 사이언스고 연구하기 편하고 논문 내기가 편합니다. 가운데 연구를 할 때. 진짜 기초 연구와 진짜 산업화 연구는 논문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묘한 함정에 저희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앙투아 파너십의 고향, 이건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칼초기 때문에 당분간에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대학 출신들, 공과대학 출신들이 나가서 벤처해라. 일단 부모님들이 말리니까 집안이 망하는 첫째 요인이 벤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건 그 칼초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는지는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연구 인력 양성의 방향을 정립해야 된다. 내실화와 다양화의 문제인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 대학원생들을 보면 독일 대학원생들은 한 9시 반쯤 출근합니다. 9시 반쯤 출근해서 저녁 5시 반이면 반드시 집에 갑니다. 대부분의 바쁘지 않은 친구들 보면. 그런데
저희 대학원생들을 보면 11시쯤 출근합니다. 그리고 보통 밤 10시 반, 11시쯤 집에 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연구 생산성을 보면 독일 친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평균을 말하고 있고 제가 그냥 눈으로 본 그냥 실태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냥 대학원생의 예를 들었는데요. 정부 출연 연구소도 좋고 대학 교수님도 좋고 봤을 때 연구 생산성이 들어간 인풋이나 연구비에 비해서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연구비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연구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럼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정량적인 걸 푸시려면 또 점점 또 이상한 미투 사이언스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정책, 스텝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전문가 양성입니다. 저도 뭐 나노 뭐 이럴 때 와서 몇 번 도와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뭐 한 어떤 나노 기술에 대한 정책을 만든다 했을 때 모여서 한 6개월 몇 번 회의하고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해서 결과 끝에는 되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델파이 조사를 하거나 플러스 선생님들이 거기 앉아 계신 전문가들이 투표로 우린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무인 자동차, 탄소 섬유 또 하나가 뭐더라? 세 개가 신문에 나왔던데 제가 보면 아닐 것 같거든요. 그 세 개가. 그것도 역시 투표에서 결정된 내용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여러분들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말 명치 주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아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가 처음에 나왔을 때 90년 제가 한국 들어오기 바로 전인데 벨랩에 일본 친구들 셋이 왔습니다. 근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저하고 아는 사람이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셋이 왔는데 한 사람은 정부 출연 연구소, 한 사람은 대학 교수, 한 사람은 산업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서 1990년에 나노에 말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나노에 관한 기술 정책을 연구를 하려고 왔는데 정부에서 한 달 동안 돈을 줬답니다. 돌아다닐 돈. 일본을 떠나서 미국의 여러 단체, 유럽의 여러 기관들을 돌아보고 한 달 뒤에 일본에 돌아가서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은 뭐 한 분은 정년하셨지만 그 뒤에도 일본 내에서 그 기술의 정책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죠. 그분이 어디로 옮겼더라도 일본 정부의 정책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 기술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약간 깊이가 얕은 정책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아까 원장님이 45분에 저한테 남겨주셨는데 5분뿐이 안 남았습니다. 40분을 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예는 짤막하게 재미납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후 넘어가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의 성공 사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앙터프러너십이라는 게 정말 발달한 나라고 정부 투자, 그 다음에 기업 내, 대기업 내 연구, 세 개로 크게 미국의 발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개를 크게 묶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앙터프러너십의 대표적인 예 같은 게 놀라운 건데요. 1916년에 이 사람이 슈퍼마켓 특허를 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게 특허 원 모양입니다. 특허 내놓은 모양입니다. 16년에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렸는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 슈퍼마켓. 지금 요즘의 슈퍼마켓을 제가 오른쪽에 사진으로 놨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피글리 위글리라는 슈퍼마켓 체인을 남부에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주식에 손을 대서 파산했답니다. 결국. 아무튼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특허를 낸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요. 그 다음에 지퍼.
G4 특허가 1913년에 나왔는데요. 이때 G4 회사가 있었습니다. Separable Fastener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특허를 90년대부터 특허를 냈었는데 계속 이 G4가 팔고 나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G4를 쓴 사람들이 전부 다 옷빈 같은 걸 하나씩 들고 다녔답니다. 옆으로지면 잠궈야 되니까. 그런데 기데온 선백이라고 이 스웨덴에서 20살 때 이민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로여가 그 회사에 있는 이 사람을 똑똑하게 본 거죠. 회사에 있는 여직원을 하나 소개를 해줘서 결혼을 시키고 이 회사로 끌어들여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1년 만에 특허를 낸 게 그 가운데 있는 특허입니다. 1913년에 제출한 특허고요. 1917년에 완성된 특허인데 완성된 특허를 보시면 요즘의 G4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은 새 아이디어를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웨덴에 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력의 인플럭스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진공관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 포레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Father of Radio, 라디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물리학 박사입니다. 예일 대학 물리학 박사인데 The Forest Wireless Telephone, 그러니까 텔레그래프 회사를 만들었다가 전화가 나오면서 망했습니다. 당연히 전화가 텔레그래프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망해서 망했는데 이런 사람은 에디슨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즐거워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앙트프레너들 나왔을 때 펀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웨스턴 엘렉트릭한테 팔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트 브라더스에 관한 비행기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면 비행기는 사실은 1896년에 오토 릴렌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비행기에 근접한 비행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한 20살쯤 된 이 라이트 브라더스가 한 4살 차이인가 그렇죠. 한 사람은 좀 오래 살았고 한 사람은 좀 빨리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전거 수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돈을 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자전거 수리소에서 받은 돈으로 비행기를 만든 겁니다. 비행기 디자인.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비행기는 딴 비행기와 뭐가 다르냐면 날개가 나는 새의 날개처럼 생기지 않고 방향키가 있고 나중에는 엔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민간의 안토파노에도 정부가 사실은 뒤에서 돈을 많이 댔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가 나중에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미 오하이오 데이톤에 있는 풍동시설을 쓰게 했고 그 다음에 제작 과정 스미소니안 같은 데서 돈을 그러니까 꼭 미국 정부가 아니어도 미국 관변단체 비슷한 데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를.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관변단체들이 되게 높은데 여기는 이렇게 안토파노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다는 게 다른 세상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요. 그 점에서 제가 이 라이트 브라더스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코드가 특허가 있는 걸 모르셨죠? 1947년 대학원생이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슈퍼마켓에서 재고 정리하다가 그 사장하고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모스부의 형태로 해서 두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다가 완전히 망하고 아무도 사주질 않아서 망하고 근데 나중에 IBM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IBM이 이 특허를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뺐고 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가를 불러서 못 샀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필코, RCA, IBM은 못 사고 결국은 RCA에서 매각이 됐는데 그래도 돈은 못 벌었습니다. PC가 나올 때까지 바코드는 빚을 못 봤습니다. 결국 IBM이 유니버설 프로덕트 코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 바코드가 전 세계 사실은 재고 정리에 관해서 완전히 혁명적인 일이었던 거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국가주도연구에서 보시면 원자폭탄이라는 거는 그냥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이 물리학이 인류를 바꿔놓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뉴클리어 피션, 핵분열인데요. 이 앞으로 다른 얼터너티브가 없다 그러면 석유 다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일인데 이것도 뒷얘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원자폭탄의 특허는 이 질라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헝가리 사람인가 그런데 질라드라는 사람을 어떻게 헝가리에서 그러니까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결국 이민을 했습니다. 결국 질라드라는 사람이 원자폭탄의 개념과 특허를 처음부터 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 뉴클리어 피션에 관한 특허를.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놀라운데요. 미국은 이게 맨하탄 프로젝트에 관계된 특허들입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와 관계된 특허 4개인데요. 원자로 설계, 우라늄 235의 원심 분리기, 그다음에 우라늄 순도를 높이는 기계, 그다음에 폭탄을 위한 압력 센싱 스위치. 우리는 특허가 허락된 날짜를 보십시오. 55년, 2004년. 우라늄 순도 높이는 건 2004년이에요. 근데 특허를 낸 거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을 미국 정부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특허를 안 내준 겁니다. 근데 특허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 특허를 보고 계시면 누구든지 우라늄 순도를 낮추는 케미컬 프로세싱도 할 수 있고 원심 분리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주 훌륭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특허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 특허가. 재밌죠? 이런 거는. 정부가 한 일입니다. 이 원자력에 관한 일은 미국 정부가 국가 주도로 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이건 뭐 진공관으로 컴퓨터를 열심히 만들었다. 45년 이전에 진공관을 열심히 만들어서 관여한 기업들을 보시면 전부 다 대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페어차일드, 하니웰, 스펠위 전부 다 그런 거고 마지막이 PC에 관한 특허는 아무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스펠이라는 회사하고 하니웰이라는 이건 미국의 제일 큰 컴퓨터 회사였는데 옛날에 결국은 특허 분쟁에서 10년 넘게 특허 분쟁을 하고 싸우다가 법적 무효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반도체와 트랜지스터에 관한 특허도 1947년에 쇼클리, 바딘, 브라틴이 갖고 있지만 벨 연구소에서 이 특허도 안티트러스트 법 때문에 그러니까 AT&T는 돈을 1분도 못 벌었습니다. 특허만 갖고 있었지. 그렇지만 대기업이 한 건데요. 그거 보시면 뭐 복잡한 건 다 간두시고요. 트랜지스터 특허를 보시면 1942년에 이거를 위해서 쇼클리라는 사람이 바딘과 브라틴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때 대학 교수 봉급의 2배를 줬답니다. 봉급을. 2배를 주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 시절 돈으로 42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한 겁니다. 트랜지스터 프로젝트에. 그리고 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700만 불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700만 불은 70억인데요. 70억 투자를 해서 트랜지스터를 발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대기업이 70억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IC에 관한 특허는 잭 헬비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비슷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취직을 했는데 미국은 저도 그랬지만 취직한 첫 해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절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8월이면 문을 닫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라인, 아무도 일 안 하는데 이 사람만 휴가가 없어 출근을 한 겁니다. 그 2주 동안에 혼자서 IC를 만든 겁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사람을 청년을 많이 뽑아야 된다는 소리. 대기업은.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아이디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는 청년들한테 나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PC는 너무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쭉 쓰다가 PC도 사실은 뭐 얘기를 하면 제가 뭐 30분도 더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PC도 정말 컴퓨터도 그랬지만 이것도 특허 분쟁으로 계속 싸워와서 아무도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를 못한 게 PC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초기부터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그때 물어봤습니다. 왔을 때 삼성 부사장 분이 한 분 오셨길래 이 재단의 관리를 삼성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철학 정립부터 운영까지 완전히 외부 사람한테 맡기겠다. 그 생각해 보니까 정부 관계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정립부터 저희 보고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이제 바운더리는 딱 그어놨습니다. 기초과학의 0.5조, 소재의 0.5조, ICT의 0.5조를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그거는 삼성전자의 이사회에서 결정난 사항이다. 투자에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그것만 정해놓고 그리고 그냥 내부적으로는 기초과학에서는 이 연구비 받은 사람 중에 노벨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정말 논문보다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우수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예 철학을 정하기를 세계 유일 또는 세계 최고의 독창적 파괴적인 혁신 과제만을 선정하고 지원하겠다. 실패를 용납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 성공률을 한 10%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프로포설에 냈던 것 말고 옆으로 견눈질해서 좋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해서 견눈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성격에 맞게 형식과 절차 완전히 간소화하고 연구자 위주의 그래서 지금까지 R&D 업적이 많으신 분보다 아이디어를 좋으신 분을 주로 선정을 하고 선정평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0%의 성공한 과제는 연석과제 또는 사업화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했는데 지금 160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금방 나올 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미 한 대여섯 개는 상당히 재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은 지금까지 아마 보지 못했던 뭐 네이처의 논문 안 나와도 좋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거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R&D 제가 몇 개 적어오긴 했는데
주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교수님 아니 우리 교수님 말씀하고 약간 틀린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할까 합니다. 제가 사실 회사를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한 일은 R&D를 많이 육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는 항상 R&D 인력은 항상 오픈해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국책연구소나 학교 연구소나 이런 데를 컨택했을 때 이미 알려진 연구 보고서나 알려진 재료들은 많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도 그 이상의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한다 그러면 과학자가 그리고 그분들이 뭐 정부 과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미 알려진 코드를 하고 있고 알려진 코드로 시장에서 상용화를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의 취미는 항상 다른 전시회를 가는 게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개발하자고 우리 회사에서도 R&D의 새로운 도전을 저희가 한 거는 AS 부서와 미팅을 가장 많이 합니다. AS 부서는 R&D 부서가 아니라 고객하고 접점에 있는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반영을 해서 우리의 아이디어로 넣는 게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연구소들은 회의를 할 때마다 AS나 세일즈에서 한 부서를 참여시켜서 R&D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국가심 심의위원으로 딱 갔을 때 딱 여러 가지의 R&D를 제가 봤을 때 진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R&D와 엔지니어링의 차이가 뭘까? 그래서 저는 순수과학이라는 부분하고 상용화라는 부분을 정말 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안 줘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R&D가 훨씬 많아요. 이건 생업이고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이익 구조나 세일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수 불가결하게 R&D를 해야 되는데 국책의 방향은 그리고 국가의 방향은 저희의 그것과는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원할 때부터 R&D를 지원할 때부터 로드가 걸립니다. 전에 우리가 그걸 줘야 되고 그래서 맞으면 우리가 지원해서 뽑힐 확률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더라도 국책연구소도 있고 학교 연구소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도 있고 근데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접점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를 뽑는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뽑는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이게 순수과학을 위한 건지 아니면 기초과학, 순수과학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아니면 상용화를 위한 건지는 누구한테 달렸냐 하면 이거를 세일즈를 펼칠 사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도 저랑 똑같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요. 왜냐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억 70조를 투하해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100억을 투하해야 되는 10억을 투하해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책연구소도 저희랑 똑같이 가서 비딩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R&D를 해야 되냐를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진짜로 우리가 R&D에 대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의 회의니까 회사 내에서도 이런 객관적, 주관적인 자기 아이템만 보는 그런 아이디어 회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회사마다 너네는 뭐 시방서를 줘서 이러한 R&D를 지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융합이라는 R&D 버전으로 우리가 내면 사실 안 뽑혀요. 국가에서 안 뽑혀도 우리는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코드를 볼 수 있는 눈을 새로운 어떤 창구를 하나 준다 그러면 예,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온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연구소를 국가 연구소나 아니면 학교 연구소는 약간 저희랑 같은 성격이긴 하지만 이제 크라우딩 개념으로 우리가 정보를 빼서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연구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채널을 통해서 보듯이 보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단에서 연구할 수 없는 것들이 중소기업은 많고 그것들을 우리가 거기다가 써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리고 로드가 걸리는 그런 아이템들은 국가 단위에서 해주면 우리는 도서관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끄집어내서 가져가서 우리가 그것들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사실은 앞서서 아주 캐주얼한 간담회에서도 말했는데 굉장히 긴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우선 문둥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는 데에서 과학과 기술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사이언스고 기술은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국영 이사님께서 잠시 그래프를 보여주시듯이 기초와 응용과 산업의 그래프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과학 정책에 있어서는 그걸 뭉뚱그려서 하나를 일률화하는 선정과 평가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과학이나 R&D가 쉐이핑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발전된 그 맞춤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사실은 5년이 돼가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참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조금 비관적이지 않아서 한국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래프를 보면 경제적 성장을 봤을 때 저희 나라는 그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산업과 기술의 바탕으로 우리가 이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랑스러운데 들여다보면 이제 그 질적 성장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양적 성장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 표면화된 것들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깊이 있게 성숙화되어 있는지가 이제 문제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과학과 그 기술을 조금 다르게 보시고 그리고 인류화된 정책이 아니기를 연구자로서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 5년 시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좀 정부가 사회가 좀 꾸준하게 금액 양은 적어도 좋아요.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뭐랄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팔로우업도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기 국영 교수님 여러 가지 적어준 것 중에 이제 좋은 이야기할 때 통계의 함정을 주기 계시는데 결국은 그 통계라는 거는 이 다양성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하는 특히나 우리 행정 쪽에서는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막 일률적으로 막 가버리니까 예를 낮게 얘기 쭉 나왔으면 SCI 논문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몇 년 안 됐으면 대학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보니까 정말로 대학에 우리 전문 교수들이 굉장히 너무 불쌍해. 난 출연연수에도 주고 왔다. 심지어 내가 가가지고 가니까 1년에 연구비를 1,000만 원. 그거가 내 물꿈이라는 모르겠다는 얘기야. 책상 몇 개, PC 몇 개, 따로 끝이에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국립대학이라서 뭐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대학 뭐 좀 낫겠지만은, 그랬을 때 그 전문 교수들이 학위 받고, 의기양양 하는데, 이제 사람 두 가지 타입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준 바운더리 내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그 사기 진작을 시키고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교육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전문 교수들이 초기 그 랩을 꾸밀 수 있을 때까지는 뭔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또 뭐 학교에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그 학교는 교수들 개인 베이스로 다 되지 않아요. 랩. 이 팀워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좀 해야 요즘 연구가 어떻게 혼자서 해가지고 참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연구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굉장히 개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옆방에 어느 교수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학교도 뭐 조금 어떤 팀 단위의 연구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연구의 효율성이 우리가 떨어진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출연연이 나름대로 그 기능에 맞게 롤을 막 했는데 워낙 이제 우리 규모가 커지고 자기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우리 출연연의 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기도 나와 있고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연연이 어떤 민감하고 경쟁하는 연구는 하면 안 된다. 그걸 뭐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지만은 뭐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연연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런 돈을 민간하고 경쟁하지 않는 민간이 안 하는 그런 쪽에 바꿔주면은 뭔가 연구의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제가 느낀 바로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쪽 그 분야에 오랫동안